예,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국민 경선제 방식의 하나인 안심번호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관측과 함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공천 누일 전쟁이 본격화된 건데요. 성승호 건국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였죠. 많은 분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만날 거로 예상을 했었지만 28일 부산에서 갑작스럽게 두 분이 만났습니다. 공천 누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 그렇죠. 시스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날 회동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 회견 내용 이틀이 지났습니다만 굉장히 좀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첫째, 현재 정계특위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계특위에서 당국키로 했습니다. 셋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신인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 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를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 28일 있었던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간 회동 이후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교수님. 두 사람이 내 1, 2, 3, 4 이렇게까지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의견 교환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합의죠, 이거. 그렇죠. 예.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예. 물론 이제 당내에 각자 당내의 추인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다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합의라고 봐야죠. 예. 원래 이제 정확한 명칭은 잠정 합의안이 맞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오늘 오후 3시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야 대표 간의 합의안을 추인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재협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이제 오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저 여야 대표 간의 이 합의는 뭐 세부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들을 완전 바꾸는 사실은 엄청난 의미 있는 개혁이에요. 그래요. 뭐냐면 그동안에 당 대표나 당 지도부나 중진들이 나눠 먹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다 이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치 발전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도약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사에 큰 획을 여야 지도자로 아마 평가받을 겁니다. 자, 허점이 있고 좀 보완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시행이 된다면 정치사에 큰 한 획을 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강 교수님, 오늘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설득을 계속했어요. 이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아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또 새로운 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김무성 대표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적용하는 방식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혁신안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이걸 한 2만 명한테 해가지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당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니까 이걸 또 똑같이 즉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보면 이 두 대표의 처한 사항들이 사실 좀 곤란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다른데 출구는 같이 잡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뭐 사이 마약이다 뭐 이런 걸로 되게 힘들었었고 문재인 대표도 또 비주류다 신당이다 이런 걸로 힘들었었는데 이 문제 내부 복잡한 사정을 함께 풀어내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실제로 정치 개혁의 큰 성과를 또 별도로 하더라도 이면에는 또 다른 같은 출구를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사실은 정치가 이런 부분에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난감한 사항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됐고 아마도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여야가 좀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도 기존 정치의 어떤 틀을 좀 바꾸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공천제도 이름이 하나 붙었는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뭐 이렇게 됐던데 네. 과연 안심번호 이 공천제가 정말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그래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게 부적절해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론조사 국민공천제 이렇게 바꿔야지 맞아요. 사실 안심번호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 그냥 그 일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여론조사 국민공천제로 했다면 여야 간의 당내 반발이 좀 적었을지 몰라요. 근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래 놓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뭐 도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쳤고 그러면 당신 두 대표에게 누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느냐 권한을 위임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땐 두 대표가 이 네이밍에 실패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론조사 국민공천제. 근데 방식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개인의 누구에게 이제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한다 제도 보완을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한다. 근데 야당은 쇄신안에 안심번호 그러니까 이제 결합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제가 좀 설명드리면 여당의 안심번호라는 것은 이제 그 번호를 다시 부여를 해가지고 여당은 선거인단을 그 내에서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론조사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쨌든. 근데 새누리당은 뭐냐면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 직접 국민이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바꾼 것이고 다만 샘플링을 지금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3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10,000명, 20,000명 수준으로 늘리자. 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교수님. 네, 좀 약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데 그 본질은 이제 그것보다 저는 네이밍의 문제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치권의 처지와 상황, 즉 바꿔 말하면 이 두 당대표가 다 요즘에 시달리고 있는 이 부분에 사실 좀 봐야 된다. 즉 바꿔 말하면 이게 좀 아까 그 합의된 내용 중에 예비후보 등록을 연장해서 10월 13일부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건데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선거체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더 이상 시달릴 일은 없는 거예요. 바로 선대위 체제가 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대위가 꾸려져서 이걸 국면 전환의 의미가 실제로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 보면 친박이라고 주장하시는 또는 친박 측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야당이 이제 그런 문제로 되게 시끄러웠다면 지금 또 여당의 국면, 여당이 시끄러운 국면으로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역선택이다 아니다, 뭐 또는 뭐 안심이다 아니다 이런 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나 또는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공천을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국민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게 나머지 모바일 문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안심번호도 역시 안심하지 못한다. 안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안심번호 자체도 안심할 수 없다. 역선택의 부분은 조금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전화를 해서 안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또는 이제 ARS로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하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데 내가 새정치연합을 지지한다고 응답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안심번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새누리당도 말이 많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저게 본류가 아니에요. 본류는 그 뒤에 붙는 국민공천제예요. 국민공천제는 그야말로 공천을 국민에게 이제 공천권을 이제 돌려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지 말고 기존대로 우리가 공천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럼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 대표 지분 챙겼죠. 그다음에 이제 중진들 지분 각자 챙겼죠. 또 지역별 맹주들 지분 챙겼죠. 그런데 이제는 국민에게 그 국민 여론조사로 공천을 해버리면 대표부터 아무도 공천을 자기 주의를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이제 친박은 뭐 이제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말을 못 하고 안심번호 제도가 문제가 있니, 뭐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니,
대통령이 외국 가 있는데 왜 합의를 했니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부분 제가 여쭙고 싶어가지고 예. 지금 오늘 이제 의원총회 있습니다. 친박 의원들 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최고위원회에 어제 소집됐는데 뭐 수정훈 의원 참석하지 않았고 오늘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박들이 어느 정도 강하게 김무성 대표에게 공격을 할지 이 문제가 제가 볼 굉장히 때는 오늘 친박계에서 아마 대표 주자를 내서 원래 의원총회를 하면은 예. 각 진영의 대표 주자가 나와서 대표 발언을 이제 합니다. 예. 하게 되고 그다음에 후속 발언을 계속 이제 지원 발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친박계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거론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대통령 밖에 나간 사이에 이 합의를 했느냐. 그다음에 또 안심번호제도 이거 누가 양당 합의하라고 권한을 줬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친박계에서도 그 전략공천 하자. 또는 국민공천제 하지 말자. 예. 이거는 대놓고 말하기는 명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박과 비박 간에 지금 오늘 의총이 3시에 진행되는 의총이 예. 본류는 저 멀리 놔놓고 당론만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리는데 이 명분을 사실 친박계가 뒤집을 수 있는 그래요? 그런 그 다른 대안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친박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친노 세력들의 어떤 결집을 위한 어떤 안이 될 건데 왜 그걸 받았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되게 궁색하죠. 예.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친박의 그 말은 되게 궁색합니다.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문제가 국민공천제의 문제라면 이것보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갖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린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즉 바꿔 말하면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그럼 또 누가 전략공천의 주체가 될 것이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 문제 이런 예. 대목들이 나와야지 솔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텐데 예. 사실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 간의 대결 또는 뭐 김무성 대표의 이 안을 놓고 난 대결은 좀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정확하게 국민공천제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노무현 뭐 친노 세력이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프레임이 뭐 조원진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몇 분 그렇게 주장하셨을 텐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공천제라는 프레임이 사실 굉장히 강한 프레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명분이나 대중한테 이제 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친박은 현재 권력에 충실하자는 것이고 또 이 김무성 대표는 이제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의 회동 자체의 본질은 이 미래 권력들이 모인 거거든요. 어쨌든 1등, 3등 안에 박스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지금 정치개혁으로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 때와 국면이 좀 다르다는 거 친박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땐 당내 상황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당과 야의 일정 정도가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물론 완벽한 합의는 아닙니다만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거를 자칫하면 친박이 또 지금과 같은 명분의 수준이라면 명분이 없다면 자칫하면 고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오히려 더 조심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일단 뭐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안심번호기 공천제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멀잖아요. 정개특위 이야기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니 간단하게 좀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국민공천제. 와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서로 여야 간에 이제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크게 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양당에. 왜냐하면은 사실 의석으로 보면은 농어촌 지역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의석이 한 10석 정도가 더 필요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례대표를 10석 줄이고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것이고 새정치연합은 그거 안 된다. 비례대표 줄이지 말고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이제 이건데 사실 중간지대에 그러면 5석만 줄이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거는 실시해보는 게 괜찮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그 문제도 합의를 합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된다면 20대 국회부터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도는 그야말로 혁명적 수준으로 바뀐다. 그래서 거기에 정치인 큰 아젠다의 뜻을 두고 여야가 너무 이해덕실만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안에서 이런 얘기를 시끄러웠죠. 저희들 밖에 있는 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회의 순방 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만큼 조명을 받던 인물이 박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들썩이 있기 때문에 또 총선이나 대선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면 많이 남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아무리 조명을 받았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반기문 사무총장을 끼고 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위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위에 김무성 대표, 3위 문재인 대표, 4위 박원순 서울시장, 5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사코 자기의 여론조사에 자기 이름 넣지 마달라 이렇게 손살을 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치권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자 1위에서 5위까지 중에서 예. 반기문 총장이 딱 다른 네 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른 네 분은 정당이 있어요. 그렇죠. 정당이 예. 반기문 총장은 정당이 없어요. 예.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소속이었다면 여론조사 반기문 총장이 1등이 나왔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 김무성이나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 이런 분들을 지지한 분들은 확실한 그 당에 대한 선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당원이지만 새누리당이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 거꾸로 야당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분, 중도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오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럴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은 1등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저것은 제가 실질 여론하고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각 당에 어디 한 당에 특정 당에 소속돼 있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말 청와대나 친박 쪽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 그렇죠. 띄우기를 계속 하는 걸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띄우기 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근거를 좀 대야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최근에 3번 동안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욕 방문에서 7회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건 방한하셨을 때 대통령을 만나고 전승절 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욕 가서 만났습니다. 뉴욕에서는 7차례 만났습니다.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정치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야당이 여당하고 세게 싸우거나 대통령을 세게 공격하면 화면에 지면에 같이 얼굴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굉장히 지지율이 오른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반기문 사무총장이 함께 있는 자리를 지금 굉장히 며칠 동안 그것도 추석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이는데 비춰줬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반기문 총장도 사실은 나름대로 권력 의지가 생긴 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7차례나 유엔 사무총장으로 자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를 갖고 이거 약간 사적인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하더라도 비공개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공개는 한 2~4차례 정도만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의례적으로 또 우리 외교안보 수석도 이걸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앞에서 백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반드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광 효과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의미로 보면 이번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국내가 지금 국내 정치권이 여야 막론하고 공천권으로 시끄럽고 사실은 뉴욕에서 큰 정치 광고를 한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9월 28일 날 여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합의가 되면서 갑자기 포커스가 이쪽으로도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처음부터 좀 일정 정도 호흡을 맞췄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도 다만 반기문 총장도 실제로도 반기문 총장 워딩을 보면 국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 말인데 그 앞부분에 내가 사무총장 임기 동안 충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불출마나 이런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는 봐야 되겠다. 또 한 번 할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빼달라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호 교수, 강훈식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